첫 번째 챔스밖에 없어서 몇 경기 아니 나 그 멘트를 안 쳤구나. 잠깐만. 아니 이거 했던 얘기 또 해야 되네. 유튜브를 지금 끊어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지금 끊었네 형님들. 어쨌든 숲 형님들, 유튜브 형님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어제 하루 결과가 좀 아쉬웠죠. 어제 뭐 회축은 때는 휴방이었는데 좀 아쉬웠고 아침에 NBA도 어려워 보인다고 제가 배당 좀 높게 드리고 금액 줄여가실 형님들 뭐 줄여가시라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아싸리 이게 어려워 보이니까 배당을 낮추고 안전하게 갔으면 먹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쉽고 앞으로 NBA 전략이 이전이랑은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높은 적중률로 계속해서 매일같이 수익을 가져오는 방향이었잖아 우리가 구간 자체가 계속 그런 구간이었는데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에도 뭐 그랬었고 말씀드렸다시피 NBA 흐름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흐름 잡기가 어려운데 어 그러니까 이게 매치업이 일단은 조금 빡세고 일정도 빡세고 부상도 빡세. 근데 이게 종종 제가 뒤쪽에 일정을 봤는데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있는 날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전처럼. 그러니까 그런 경기들이 있을 때 금액 조절, 금액을 좀 업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가져오고 어제 오늘 같이 어려워 보이는 날 오늘 제가 배당을 메인 배당이 거의 4배 가까이 됐었잖아요. 굉장히 높게 드렸고 형님들한테 금액 줄여가실 분은 무조건 줄여가야 된다. 절대 금액 올리면 안 된다. 오늘 되게 어렵다. 어, 해가지고 어려운 날에는 금조를 해서 손해를 좀 덜 보는 방향성이나 아니면 아예 안전하게 엄청나게 저배당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이라도 가져오는 그런 방향성으로 통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흐름이 계속 바뀌거든요. NBA가 지금 흐름은 일단은 저한테는 좀 어려운 흐름이에요. 제 분석상으로는 좀 어려운 흐름이야. 이게 뭐 사람마다 분석이 어쨌든 방식이 좀 다르고 방법이 다르니까 누구한테는 되게 좋은 흐름일 수도 있긴 한데 물론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저한테는 조금 쉽지 않은 흐름이라 당분간 흐름 한 타임이 또 바뀔 때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금조해서 접근을 할 거고 일단은 목요일에 금액 올릴 예정입니다. 목요일 아침 경기 내일 모레 아침에 금액 올려서 한번 쳐봅시다. 내일 같은 경우 어쨌든 경기 투도 좀 벗고 하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찍는 방향으로 가져올게요. 뭐 심한 경우 뭐 그냥 아예 단폴로 가든가 단폴로 해가지고 가져가던가 그런 방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갑시다. 해축구 오늘 괜찮아 보여서 금액 1.5배 키워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로반 부대 이제 AC 밀란 챔스 경기만 가져왔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슬로반비가 이번 그 챔스 대회 최약체긴 합니다. 최약체기는 해요. 전력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뭐 대부분의 경기에서 좀 대패하는 경향성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AC 밀란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가 좀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해요. 슬로바키아 기본적으로 원정 경기고 AC 밀란이 저기 폰세카 감독도 그냥 인터뷰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AC 밀란의 문제는 오히려 약팀 상대로 잘 못해요. 약팀 상대로 잘 못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경기력에 대한 일단 문제는 조금 있고 약팀 상대로 학살하는 능력이 솔직히 뭐 올 시즌 특히나 그렇게까지 뭐 있는 상태는 아니죠. 약팀 상대로 승점을 잃은 경우도 많고 몬차 상대로 1대0 뭐 칼리아리 상대로도 비기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오늘 기본적으로 로테이션이 조금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경기 홈 경기 주말에 이제 엠폴리전에 조금 더 힘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몇몇 선수들 주전들에 있어서 좀 벤치로 갈 가능성 뭐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저는 이거 1엠무 아니면 2엠무 봅니다. 당연히 슬로반부를 찍기는 어려워요. 이쪽 뭐 프렌이나 이거를 좀 접근하기는 어렵고 슬로반부 입장에서도 지금 4전 전패거든요. 사실상 이게 뭔가 우리가 성적을 얻어내서 24개 팀 안에 들어가서 16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던 그쪽 방향성이 아니야. 최대한 괴롭히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겠다. 그런 방향성이기 때문에 승패 자체는 AC 밀란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뭐 1마인 내지 2마인에 있어서는 저는 불안 요소가 AC 밀란의 경기력이나 뭐 약팀을 학살하는 능력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심할 경우에는 아예 그냥 1엠무가 떠버릴 수도 있고 좀 무난한 경우에는 2엠무가 뜰 것 같아서 이거 무승부의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한데 1엠무 2엠무로 보겠습니다. 3대0 3골차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임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프라 대 AT 마드리드.
프라하는 저기 체코 팀입니다. 체코 팀이고 기본적으로 뭐 프라하 먼저 말씀드리면은 프라하가 이제 체코 리그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보여줬었거든요. 거의 전승을 하면서 스타트를 했었는데 최근 경기의 흐름이 많이 꺾였습니다. 리그에서 지금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요. 프라하가 2무 2패입니다. 2무 2패. 예, 그러면서 또 그 사이에 있었던 브레스트와의 이제 어, 챔피언스 리그 브레스트한테 2대1로 또 그 패배를 했었고 그 한 골마저도 극장골을 넣어서 2대1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하가 극장골을 넣어서 한 골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이 아니에요. AT 마드리드의 어떤 뭔가 정배로서의 찍을 때 우리가 쫄리는 부분은 경기력이 생각보다 뭔가 지지부진한 경기가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막 경기 볼 때 아 이게 씨발 똥배 받는 경기가 맞아? 이런 경기들이 좀 있잖아. 근데 프라하는 주도적으로 할 줄 몰라요. 기본적으로 주도권 자체는 AT 마드리드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매치고 더군다나 프라 같은 경우 뭐 주전 수비 쪽에 뭐 소렌센이나 이런 몇몇 자원들도 좀 빠져 있습니다. AT 마드리드는 이제 르노르망 장기 부상 센터백 소시에다드 에이스 뭐 스페인 국대 자원이죠 데려왔는데 올 시즌 지금 부상으로 출전 못하고 있고 측면 쪽에 이제 몰리나 측면 수비 쪽에 뭐 윙백이든 풀백이든 몰리나 빠져 있고 요 정도입니다. 나머지 자원들이 이제 장기 부상 그래서 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몰리나 르노르망 없어도 대체는 됩니다. 대체는 되는 사이즈고 직전 경기 어쨌든 알라베스 상대로 시작하자마자 이 PK를 내주면서 꼬마 같은 경우 1대0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뭐 알라베스 입장에서 당연히 선제골을 넣은 상황에서 그냥 아예 템백을 갈겼습니다. 근데 AT 마드리드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우리가 AT 마드리드가 그 A매치 직전의 흐름의 경기력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안 좋다 경기력이 실제로 경기가 되게 결과들이 안 따랐어요. 약팀 상대로도 막 다 비기거나 못 이기고 이기는 경기 죄다 극장골 아니면 똥줄승이고 뭐 그 사이에 이제 벤피카 상대로 원정에서 4대0으로 또 패배했던 그것도 있었고 릴 상대로도 패배했었고 A매치 출시기 직전에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부분인데 어쨌든 파리 원정에서 챔피언스리그 극장골 그때도 사실 경기력이 별로 안 좋긴 했어요.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 뭔가 자신감을 찾은 건지 최근에 어떤 A팀아들은 좀 살아나는 흐름에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직전 경기도 어쨌든 간에 항상 꼬마가 고전했던 템팩 상대로 뚫어내서 이기기는 했어요. 그리즈만의 컨디션이 올 시즌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도 스스로 이제 프랑스 국대를 은퇴를 했죠. 더 이상 내가 클럽과 국가를 위해서 동시에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나도 이제 늙었다. 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퇴를 했는데 직전 경기 알라베스전에 그리즈만의 컨디션 상당히 좋아 보였고 한 부분에 있어서 요거 저는 꼬마의 무난한 승리 예상합니다. 지금 당장 스파르타 프라하의 공격력을 생각했을 때 꼬마 상대로 아무리 홈일자라도 득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한 골만 넣어도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꼬마 자체도 뭐 2골 이상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서 꼬마 승 AT 마드리드 승사이드로 어느 번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고요. 세 번째 맨시티 대 이제 페노르트. 요거는 맨시티의 문제는 제가 시즌 초반부터 지적했어요. 수비가 문제다. 사실 뭐 지표를 보시는 형님들은 그냥 다 알고 있는 문제였어요. 맨시티가 올 시즌을 부진하고 있는 이유 수비입니다. 그냥 명확해요. 수비가 안 돼.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로드리 발롱도를 이제 수상한 로드리가 이제 올 시즌 단 2경기밖에 출전을 못했죠. 지금 뭐 아예 시즌 아웃이 된 상황이고 로드리가 빠졌기 때문에 삼선 쪽에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비 커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뭐 카일 워커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좀 노세와 이런 것들까지 영향 받아가지고 맨시티가 수비가 박살났고 공격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컨디션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대신 기복이 조금 있는 게 단점이고 오늘 뭐 공격에서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부상 관련된 선수들이 거의 다 복귀를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오스카 밥 정도 제외하고는 제레미 도쿠도 복귀해서 출전 자체는 가능할 걸로 좀 보여지고 어쨌든 데브라이너도 복귀한 부분에 있어서 뭐 페노르트 상대로 맨시티가 당연히 득점 자체는 몇 골, 2골 이상 정도는 기대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되는 문제 수비 미드필드에서 수비 커버가 전혀 안 되고 상대가 빠르게 나오는 역습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직전 토트넘전에서도 솔직히 맨시티가 골을 못 넣었던 거는
그냥 결정력이 조금 그날 안 따라줬거나 몇몇 장면들에서 비카리오가 말도 안 되는 선방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그거는 조금 어쨌든 간에 뭐 흐름이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더 운도 안 따르고 상대 키퍼의 선방이 있었다고 했을 때 실점은 그냥 솔직히 뭐 토트넘에 뽀록으로 넣은 거 아니잖아. 그냥 맨시티 수비에 그냥 개박살 나가지고 실력으로 그냥 갖다 박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3.5 오바로 보겠습니다. 베너르트가 원정일지라도 지금 맨시티의 수비를 감안하면 득점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맨시티가 저는 화력이 엄청나게 줄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베너르트도 원정 경기에서 거의 대부분 경기에서 실점을 하고 있고, 맨시티가 2골 이상에 대한 득점 가능성 2대1만 아니면은 그래도 오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3.5 오바로 볼게요. 베너르트 어쨌든 결장자가 많아. 그래서 승리 자체는 저는 맨시티가 할 거라고 봅니다. 맨시티가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느 스코어가 나올지. 그리고 네 번째 바이에른 뮌헨데 이제 PSV래 PSG 파리 생제르맹 매치고, 이 경기는 일단 파리한테는 거의 물론 아직 경기가 4경기나 남았어요. 오늘 경기 포함해서. 다만 약간 좀 벼랑 끝에 몰려 있죠. 특히나 이제 홈에서 펼쳐졌던 뭐 아스날 원정에서 진 거는 아스날이 잘했어요. 뭐 어쩔 수가 없었죠. 다만 홈에서 네덜란드 팀인 아인토벤 상대로 1대1 무승부. 가장 최근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꼬마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패배. 이 두 경기의 공통점이 파리가 잘했어요. 파리가 잘했습니다. 둘 다 파리가 대승했어야 되는 경기야. 마인까지 나왔어도 안 이상한 경기에서 상대의 적은 찬스에서 결국 실점을 했던 게 좀 승점을 저렇게 드랍하는 빌미가 됐었고, 본인들의 완벽한 찬스에서 날렸던 게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파리가 지금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득점에 대한 운이 조금 없어요. 작년에도 그거 있지 않았나? 작년에 파리가 챔스 어디서 떨어졌더라?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네. 어디한테 줬지? 돌문한테 줬었나? 돌문한테 홈 원정 둘 다 1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 저 두 경기에서 내가 기억하기로 파리가 골대를 6번인가 맞췄어. 6번인가? 두 경기에서. 돌문전. 저 8강인가? 몇 강인지 8강이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6번인가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때 흐름, 그 골에 있어서 뭔가 운도 안 따르고 뭔가 마무리 개같고, 그 흐름이 이번 시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경기력이 이렇게 안 좋지는 않아요. 파리가 기본적으로 미드필더진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볼을 돌리는 점유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거의 유럽 탑 클래스 수준입니다. 탑 클래스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점유 자체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면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해요. 그러니까 수비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공격할 찬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비가 강하진 않기 때문에 그 몇 안 되는 상대 아주 적은 찬스에도 실점이 있다는 게 단점인데, 어쨌든 간에 오늘 바이에른 뮌헨 라인도 상당히 높고 한 부분에 있어서 파리 입장에서는 뮌헨 상대로 점유율 싸움을 어느 정도로 좀 가져갈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고, 왜냐면 점유가 뮌헨이 강하게 밀어붙였을 시에는 파리가 조금 수비 자체는 불안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점유율 자체는 비등비등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르콜라나 뭐 우스만 덴벨레 측면 쪽에 이제 빠르고, 뭐 바르콜라 같은 경우 개인기도 좋잖아. 이런 자원들을 통해서 좀 확실한 찬스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파리가 뭐 많은 양의 득점을 뽑기에는 쉬운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 뭐 해리 케인은 어쨌든 이번 시즌 좀 그래도 많은 골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측면 자원들에 대한 화력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은 원래 측면 공격수들이 계보가 상당히 좋아요. 옛날에 리베리, 로벤부터 해가지고 뭐 한 시즌에 그냥 혼자서 공격 포인트 20개는 거뜬하게 넘는 놈들이잖아요. 그런 윙어가 지금 없어요. 한창 좋았을 때 뭐 코망, 나브리 이런 선수들은 뭐 앞서 얘기한 뭐 공격 포인트 10개, 뭐 20개 가까이 뭐 해줄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죠. 그랬던 시즌도 있었고요. 근데 올 시즌에는 확실히 측면 공격수에 대한 뭔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격 포인트가 나오고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해리 케인의 발끝에서 뭔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게 미넨의 문제입니다. 분데스리가 팀들은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어쨌든 학살각이 나와요. 경기만 잘 하면은. 근데 파리 상제르맹 상대로는 지금 바이에른의 어떤 측면 공격수의 컨디션들 이런 거에 대한 이슈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찬스가 왔을 때 먹는다던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를 먼저 보겠습니다. 양 팀이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고,
뭐 미는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공격에 대한 공격수의 컨디션에 대한 의문은 조금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리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대부분 좀 그러니까 파리의 문제는 정통 공격수가 좀 부재해요. 저기는 해리케인 있잖아. 파리 누가 있는데? 뭐 바르콜라 우소 만들면 측면 자원 잘하는 건 알겠어. 근데 중앙 공격수에 누가 있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공을 이쁘게 차고 잘 찰라는 거에 집중하는 게 있어요. 파리는 좀 실리적인 한 방 꼽는 것보다 이쁘게 차고 잘 찰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저격수 그 골을 딱 해줄 애가 없으니까 챔피언스리그 경기만 오면 골을 못 넣어가지고 맨날 못 이기잖아. 그런 부분에서 언더를 먼저 보는 거고 승패 자체는 저는 그래도 미넨이 홈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넨 승 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인터밀란 대 라이프치. 잠시만 표 좀 보내드리고. 오늘 해좀 무조건 가져오겠습니다. 금액도 올렸으니까. 밥을 안 먹었더니 꾸르륵 소리가 나네. 꾸르륵 소리가 나네. 인터밀란 대 라이프치. 뭐 라이프치 지금 전패입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이제 챔스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도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라이프치히가 일단은 뭐 이탈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있고 뭐 부상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뭐 측면 쪽에 이번 시즌 다시 한번 임대온 사비 시몬스 뭐 그리고 활동량이 좋은 폴센 같은 자원들 뭐 혹은 2선 쪽에 엘만스 이런 자원도 좀 출전이 안 되고 있죠. 또 미드필더 쪽에 가장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슐라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복귀해서 한 경기도 뛰지 못했습니다. 곧 복귀할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못 뛴 부분이고 셰시코 같은 경우도 무섭기는 해요. 셰시코가 근데 뭔가 이지 찬스를 놓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요. 오펜다도 그렇고 찬스를 잡았을 때 어떤 한 방은 있는데 생각보다 좀 찬스가 왔을 때 놓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라이프치히가 어쨌든 측면 자원들에 대한 부상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시즌 영입한 안토니오 누사 어린 자원이 계속해서 좀 선발이나 이런 부분들 출전 시간 많이 가져가고 있음에 따라서 라이프치히가 좀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어쨌든 라이프치히의 가장 큰 강점은 상대를 압박하는 부분에 있거든요. 상대의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하거나 차단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강점인데 전혀 그게 안 먹히고 있어요. 전혀 안 먹혀 지금. 뭐 도르트문트전에서도 리그 경기 11월 초에 있었던 이번 달 초에 있었던 그 경기에서도 도르트문트의 빌드업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고 셀틱 원정에서도 라이프치히가 3대 1로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때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최근에 메넨글라드바흐전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함이 있었고 글라드바흐가 원정 경기였음에도 상당히 많은 슈팅을 가져갔죠. 그리고 흐름이 안 좋았고 감독 교체가 있었던 호펜하임 상대로도 전혀 상대의 빌드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좀 뽀록으로 먹힌 골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라이프치히가 못해서 내 골 쳐먹었어요. 공수 양면에서 지금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제가 볼 땐 감독 교체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감독의 전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에 뭐 차라나글루의 좀 부상, 라우타로의 질병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복귀해서 출전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 개인적으로 한두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아체르베가 어쨌든 간에 다시금 부상으로 오늘 경기 수비 쪽에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더브레이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과 더브레이는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리고 호아킨 코레아 사실 뭐 어차피 뭐 라우타로 튀랑이 뛰는 부분에 있어서 뭐 상관은 없었는데 최근에 컨디션이 호아킨 코레아가 굉장히 좋아 보이긴 했거든요. 직전 경기 베로나전 그냥 제가 다 해먹었어. 코레아 그냥 베로나 그냥 침몰시켜 버렸는데 오늘 경기 빠집니다. 갑자기 부상 관련 이슈가 있는지 빠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라이프치히가 원정 경기에서 지금 인터밀란의 수비를 쉽게 공략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라이프치히 자체도 수비가 좀 불안한 포인트들 여러 가지 봤을 때 야 이게 근데 그게 좀 걸려. 라이프치히가 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0승 5패 찍은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례 없는 성적이긴 하잖아. 이게 좀 걸립니다. 0승 5패? 아무리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그 정도 느낌인데 지금 경기력만 순수하게 감안했을 때는 인터밀란 원정에서 어렵다라고 보겠습니다. 인터밀란 승에 뭐 마인승에 대한 메리트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바르셀로나 대 이제 브레스트.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운이 좋은 팀이었어요. 특히나 챔피언스리그에서 무려 4경기 3승 1무입니다. 브레스트가 말이 안 돼 성적이.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 내가 브레스트를 가서 먹었다. 운 존나 좋으신 겁니다. 운이 존나게 좋은 거야. 브레스트 찍어서 먹었으면은. 내가 브레스트 경기도 다 봤어요. 한 경기도 안 빼놓고 챔피언스 경기. 그냥 운이 존나게 좋아 이 팀은. 상대 팀들이 다 날려주고 그냥 뭐 호찌거려가지고 골 먹혀주고 운이 겁나게 좋은데 리그에서는 지금 12위예요 브레스트가. 리그에서 12위와 12위. 최근 3경기 3연패. 몽펠리에한테도 졌어. 뭐 모나코한테는 질 수 있는데 몽펠리에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브레스트의 작전은 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 좋아서 존나게 그러니까 토토로 프로토로 따지면은 그냥 걔 운빨로 막 몇 연승하고 아니면 고배낭 맞춰가지고 돈을 존나 땄어. 그 다음부터는 손실을 줄이는 전략이에요. 이미 3승 1무 했어. 이제부터는 꼴득실. 아니면 어떻게든 씨발 좀 지더라도 작게 지거나 어떻게든 무승부 띄우려고 하거나 그래야 다음 라운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작전이에요. 브레스트는 오늘 뭔가 무승부를 캐거나 이길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제로입니다. 제로야. 승점을 딸 가능성은 없어요. 얼마만큼 작게 지느냐가 관건인 지금 상황이고 설상가상으로 지금 리그에서도 3연패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인데 에이스 미드필더 리스멜로가 또 부상당했습니다. 리스멜러가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합류를 못했어요. 장기 부상에 빠져가지고 브레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미드필더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인가 해가지고 복귀를 했었는데 직전 경기 모나코전에 전반 시작하자마자 부상당해서 아웃됐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출전이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들 제 생각에 그냥 템백하면서 역습을 갈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브레스트가 수비에 강점이 있는 팀도 아니에요.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챔스에서는 유독 운이 따랐을 뿐이지 리그 내에서의 어떤 경기를 보거나 했을 때 당장 모나코한테 3골 쳐먹고 몽펠리에한테도 3골 쳐먹고 무실점이 없어. 무실점이. 바르셀로나 상대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야말이 좀 빠져있는 바르셀로나 하더라도 미드필더 쪽에 뭐 가비, 프랭키 데용 그래도 숫자가 좀 부상이 복귀했기 때문에 늘어났고 레반도비랑 하피냐 뭐 다니올 뭐 이런 선수들은 건재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나는 브레스트가 좀 버틸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EMU 찍는 거고 바르셀로나도 어쨌든 간에 뭐 챔스에서 이제 골득실 자체는 플러스 10입니다. 이미 많이 벌어놓긴 했어요. 이기는 게 중요하지 당장에 뭐 학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골득실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었으면 이거는 무조건 이마인인데 이미 플러스 10이야. 골득실이 15골에 5골 실점으로 이미 학살을 너무 많이 했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거슬린 다음에 햄무로 찍는 것이고 아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 브레스트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 신뢰할 수 없다면 마인을 보는 건데 저도 솔직히 좀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골득실이 좀 부족하면 제가 볼 때 무조건 학살인데 이미 플러스 10이라서 냉정하게 그냥 이기기만 하면 돼요. 골득실은 이미 다 채울 거 다 채워놨어. 이미 앞 경기들 저기 미네는 상대 4대1 영보이스 5대0 저기 츠르베나 5대2 이미 다 벌어놓긴 했어. 이 골을 지금 3경기 동안에 14골을 쳐박아가지고 다 벌어놓긴 했어. 저게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은 2만인승 봤습니다. 2만인승을 봤고 뭐 어떻게 보면 3회 찍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 솔직히 3회무는 이거는 뭐 분석의 영역이 아니잖아. 뽀록이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하다. 넘어가고 레버쿠젠 대 잘츠부르크. 나 밥을 안 먹었더니 속이 너무 쓰려. 잠시만요. 속 쓰려. 배는 별로 안 고픈데 속이 쓰냐? 어쨌든 요 경기는 레버쿠젠 사이드로 볼게요. 레버쿠젠 사이드로. 뭐 잘츠부르크 당장에 공수 밸런스 자체가 이번 시즌 어쨌든 잘 안 맞아요. 잘츠가. 그러면 있어서 리그에서의 성적도 지금 아쉬운 부분이고 뭐 페이노르트 원정에서 좀 이변을 일으키거나 했던 부분인데 그건 이제 상대가 페이노르트 정도의 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고 레버쿠젠은 더 강하잖아요. 다만 이제 조금 변수적인 부분은 레버쿠젠 전방에 결장자가 좀 많습니다. 저거 들이면 이제 보니페이스 못 나오고요. 그리고 마틴 테리어 지지난 시즌인가? 렌에서 공격 포인트 거의 20개 올렸던 놈입니다. 프랑스 렌. 그리고 작년은
장기 부상으로 다 날려먹었고 올 시즌에 이제 레버쿠젠에 합류한 부분인데 어쨌든 얘도 부상당했고 이렇게 부상이 많냐? 아들리 전방 쪽에서 어쨌든 간에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좋잖아요. 아들리도 부상. 그리고 측면 쪽에 호프만 처음에 레버쿠젠 왔을 때보다는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좋은 자원이죠. 부상자가 많아. 그래서 뭐 비르츠, 쉬크 뭐 이런 애들 좀 나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프림퐁 같은 경우도 컨디션이 100%는 아니라고 합니다. 측면 쪽에서 이제 굉장히 빠르잖아요. 100%는 아닌 것 같아. 해외 쪽에 여러 얘기들을 봤을 때. 그래서 좀 공격수들에 대한 조금 부상 내지 컨디션에 대한 약간의 이슈 이런 것들은 좀 가지고 있기는 해요. 설마 햄무가 뜰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마인슨 볼게요. 그래도 마인슨. 그죠 홈에서의 어쨌든 펼쳐지는 경기고 레버쿠젠도 지금 당장에 이제 골 득실이 안 좋거든요. 뭐 6골 5개 실점으로 플러스 1밖에 안 돼. 당장 어쨌든 간에 벌써 2경기 4경기 중에 2경기에서 승점 드랍이 있었던 상황이고 뭐 다이렉트로 8팀 안에 들려면은 뭐 이기는 건 당연하고 골 득실까지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점수를 좀 모르겠어요. 결과가 따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의도 자체는 점수차를 좀 벌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승으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넘어가고 스포르팅 대 이제 아스날. 이 경기는 나는 승패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승패는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경기, 뭐 유럽 대항전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성적이 많이 떨어져 있죠. 이번 대회도 홈에선 다 이겼어요. 원정에서 다 못 이겼죠. 뭐 물론 아탈란타, 인터밀란 어려운 원정길이긴 했습니다만 뭐두 경기 다 득점하는데도 실패했을 뿐더러 어려움이 있었고 스포르팅 같은 경우 이제 저 아모린 감독이 있던 그 팀입니다. 맨유의 아모린 감독 있잖아. 아모린 감독이 이제 스포르팅을 이끌던 부분인데 어쨌든 뭐 새 감독 조앙 페레이라 감독이 앉아 있는 부분이고 공격력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지금 당장의 유럽에서 제일 핫한 공격수를 꼽아라 하면은 교케레스거든요. 교케레스. 요 스웨덴 공격수 지금 뭐 엄청난 득점에 대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벌써부터 뭐 여러 강팀들이 군침을 노리고 있습니다. 뭐 그 당장 들리는 소식에는 꼬마 그 스카우터들이 요 경기를 또 볼 예정이라고 하고 어쨌든 뭐 상당히 좋은 폼이기 때문에 오늘 또 홈에서의 그런 경기 뭐 여러 가지로 득점에 대한 부분들 아스날이 원정 경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실점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스포르팅이 뭐 지금 당장 포르투갈 리그에서 또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뭐 당장 스포르팅 최근 10경기 성적이 9승 1무예요. 그러니까 뭐 리그 내에서는 뭐 압도적이야. 뭐 당장 맨시티 좀 봤잖아, 형님들. 이 팀이 어느 정도로 공격할 수 있는지, 뭐 역습을 가져갈 수 있는지 특히나 맨시티가 역습에 그냥 완전히 개박살 났었는데 실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득점이 없었어요. 득점이 없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컸던 거는 이제 외대고르의 공백 내지 공격수들의 좀 잔부상들 이런 것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경기 노팅엄전에 어쨌든 뭐 승을 봤지만 햄으로 좀 잘못 맞췄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스날의 활약적인 부분이 살아날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왜냐면 부상자들도 많이 좀 떨쳐냈고 또 가장 중요한 선수인 이선 쪽에 외대고르가 복귀했기 때문에 전방에 이제 창의력 또 안정적인 또 볼 배급 이런 것들이 훨씬 갖춰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는 다득점으로 보겠습니다. 양팀 다 득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1대1 무승부가 아니라면은 오버가 뜰 확률이 높다. 배당도 1.65배 정도면은 메리트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뭐 아스날이 원정 경기에서 계속 저득점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1.65 배당을 받은 것 같은데 흐름이 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득점만 보고 승패는 그래도 스포르팅 프레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모르겠어. 아스날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오버가 좀 더 괜찮아 보인다. 영보이스 아탈란타 일반승 뭐 3.5 언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뭐 아딸도 원정 경기고 인조잔디구장 뭐 고전하는 구간 자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아탈란타의 축구가 많이 뛰면 상대를 압박하는 축구가 강점인데 인조단지 구장에서는 사실 많이 뛰는 건 손해예요. 왜? 인조단지 구장에서 많이 뛰면 다쳐요. 선수들은 적응이 안 돼 있고 뛰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탈란타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긴 해요. 저렇게 많이 뛰는 팀들은 인조잔디가 안 좋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반승에 3.5 언더 정도 보겠습니다.